위축된 투심은 쉽사리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은 계속 팔로우를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뉴스 보고 전략 챙겨가는 시간 세 분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DB금융투자 김병수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투자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추경호 부총리는 당장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복합 위기 국면인 것은 맞다며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5%를 밑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한국과 일본, 대만의 반도체 관련주가 11일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한국, 일본,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 이전보다 시가총액이 약 2,400억 달러, 우리 돈 약 244조 원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이창용 총재 주재로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합니다.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빅스텝이 단행된다면 국내 기준금리는 10년여 만에 3%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대통령실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물밑 논의해왔다는 일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언론사는 이날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의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 2단계 투자를 진행합니다. 소액주주 약 17만 명의 운명이 걸린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총 9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코스닥 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내일부터 즉시 주식 거래가 재개됩니다. 이번 주는 고용보고서 호조에 따른 긴축 우려로 혼란스럽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스케줄들은 여전히 산적한 한 주. 오늘은 바로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월에 이어 두 번째 빅스텝,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기준금리 10년 만에 3%대에 진입하게 되는 건가요?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오늘 일단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이제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쇼크 여파로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유력시되고 있는 빅스텝, 즉 50bp 금리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는 거의 10년 만에 3%대에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최근에 오늘 새벽 있죠.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미국이 내년에 기준금리가 5%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또 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내년도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밑에 깔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용 총재를 비롯해서 금통위원 7명이 전원 참석을 하고요. 일단 보통 9시 시작하고 1시간 정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바로 결론이 나오니까 아마 10시 전후로 해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2.5%로 지난 4월 이후에 5월, 7월, 8월 총 4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했고요. 특히 지난 7월 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가 개최된 이래 처음으로 이제 50bp 인상의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 포인트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50bp 인상이 2번을 넘어서 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창용 총재가 멘트하신 부분이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미연준과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bp를 시사하던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의 어떤 전제 조건이 연준의 최종 금리가 좀 변동이 있으면서 상당폭이 좀 커졌다라고 언급하면서 분명히 예전엔 25bp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제 말이 좀 바뀌면서 아마 50bp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 어쨌든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50bp 올라갈 거고 이제 문제는 다음번 때 또 50bp를 올릴지 거기에 또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제 11월 달에도 또 빅스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처럼 진정세를 보이지 못하는 강달러 그리고 이제 한미 금리 역전 확대로 인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이제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올려줘야 되는데 일단 예상보다 지금 빠른 금리 인상 때문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수혜를 보는 업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셔가지고 투자를 좀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만약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한다면 이 1999년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로
금리를 3차례 연속 올린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시총이 큰 금융주나 보험주는 꿈쩍도 않고 제주은행이라든지 푸른저축은행, 고려 신용정보 이런 가벼운 종목들만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임이 가벼운 종목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명수 PB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50bp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만약에 50bp가 아니면은 시장이 조금 더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은 이제 금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손해보험이라든지 생명 그리고 증권, 은행 쪽으로 이런 내 부분이 이제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지주사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고 반대로 손해보험이라든지 이런 작은 지방은행 쪽은 많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손해보험 쪽 업종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과 좀 달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선 보험료를 받게 되면 이 보험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채권 쪽으로 많이 운용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 수익 등에서 타 금융업종에 비해서 충분히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업종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런 금리 인상기에 한번 볼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현대해상 쪽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외인 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업종 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갈 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략 한 10영업일 이상 외인 순매수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인 순매수에서 이제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3분기 들어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 수익까지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작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5.9%가량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어린 시선이 있었고 배당주 관점에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이런 손해보험 업종에서도 외인 매수 또는 기관 매수가 돌아오는 이런 종목들을 좀 추려 두셨다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조금씩 매수 나신다면 투자 전략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손해보험 관련 종목 중에서 수급이 좀 유입되는 종목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금리는 오르고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다 수출 감소 소식까지 악재는 본물 터지듯이 밀려옵니다. 검은 화요일이 가져다준 코스피 2200포인트 붕괴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인호 소장님, 어제는 정말 시장 마감까지 지켜보고 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제 굉장히 힘든 하루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이런 생각 가졌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악재가 다 나올 수가 있는가. 전쟁이 끝난 듯 하더니 다시 더 확전이 되고 우리 국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지표인 수출, 무역 수지가 적자가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온갖 악재가 다 나왔는데요. 저는 어제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 전기전자 이렇게 개별의 악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개별 악재도 있지만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큰 시장의 악재였다. 즉 새 둥지 안에 새알이 문제가 아니고 새 둥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악재의 가장 탑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환율입니다. 고환율 그리고 바로 킹달러, 강달러라고 대변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방금 전에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잠시 뒤 이제 1시간 반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금통위에서 정말 현명한 결정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 오늘 금리를 제대로 정상적인 어떤 상승을 해서 이걸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이 인정하지 못해가지고 환율이 또다시 지난번 고점인 1442원을 돌파할 경우 지난번 종합지수 저점이었던 2150이 과연 지켜질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좋은 금리 인상이 되고 물론 그에 따라서 부작용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급한 건 뭡니까? 물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방금 지금 자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최소한도 미국 FRB 기준금리의 1% 미만으로 줄여야 된다. 미국이 3.2면 우리는 최소한도 2.5 이상, 즉 3%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원달러 환율 상승폭이 일일 상승폭이 22원에 가까웠거든요. 일단 오늘은 좀 그 기조가 잡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이어지는 이슈, 시장도 이렇게 크게 타격을 받았는데
참 아무렇지 않게 이 단어가 언론을 통해 노출되고 있다는 현실이 참 무섭고 속상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심에 있는 핵무기 뉴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북한이 직접 나서서 핵 공격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 매체가 대통령실과 여당이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논의에 착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을 한 거죠, 김선영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이 기사를 처음 접하고 바로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일단 본 기사가 나가기 전,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으로 딴 기사가 나가기 전 1시간 전쯤에 한 언론사를 통해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착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이거를 먼저 봤고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라고 좀 봤는데 1시간 후에 바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고 또 바로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슷하게 사실 관련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 지난 8월 17일이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되던 때에 기자회견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 보통 이제 NPT라고 부르는데 이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좀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일단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은 언제든지 계속 이제 핵실험을 해왔었죠. 이제 최근에 좀 조용하다 그뿐이지 핵실험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 러시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핵이라는 단어가 요즘엔 정말 너무너무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만 나올 만한 단어가 사실 아니죠. 어쨌든 이제 7차 북한의 핵실험이 현실화될 경우에 여권의 일각에서는 이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 무장 방안을 논의할 만한 어떤 공간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거에 대한 보도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나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북한 등 핵이라는 아주 위험한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1시간 간격으로 이제 전면 부인이 됐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이거에 관련주로 엮이는 좀 그렇지만 이런 이슈가 자꾸 나오는 만큼 이제 시장에 좀 불안한 요소가 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인해서 우리 투자 사이트가 망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될 때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의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지만은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방산주에 또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컸어요. 방산주들, 빅텍도 변동성이 위아래로 굉장히 컸는데 방산주 내에서 펀더멘털까지 뒷받침되면서 안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방산 업종이 이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을 때 테마성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매출이 실제로 나오기 때문에 K 방산으로 표현될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볼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조금 장기화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이 다시 시작되었기 때문에 방산 업종 다시 한번 살펴볼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는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이번에 현대 로템이라든지 많은 유럽의 수출이 많이 일어난 업종들이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10영업일 이상 이제 기관에서 순매수가 이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제 3분기에 매출액이 5천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동기 한 16% 이상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고 영업이익 또한 450억 이상이 나올 것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29%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제 천궁 미사일을 수출하게 되는데 5조 원 이상의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었고 결국엔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으로 이제 LIG 넥스원이 조금 기관의 순매수를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이제 미처리 회계를 반영하게 되면서 그간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이번 4분기까지도 잘 넘어간다면은 방산업종 중에서 수출이 일어나는 특히 그래서 LIG 넥스원이 현대로템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 좀 반영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기관 매수도 그래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방산 쪽으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매출이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제조업으로 살펴보실 수 있을 때 방산업종에서 매출과 수주가 충분히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관의 수급까지 유입되고 있는 실적도 지금 기대되고 있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전거래 시장이 그렇게 흔들렸어도 군계 일학,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거래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 뉴스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 급락과 달리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게 바로 2차 전지 핵심 소재 리튬 가격입니다. 그러자 전기차 회사들은 리튬 구하기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는 모습인데요. 김선영 대표님, 포스코홀딩스 지금 아르헨티나 염호에 리튬 공장 증설을 예정보다 좀 앞당기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항상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리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당장 주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저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깔리고 있는 기업들, 지금 뭔가 새로운 페이지를 준비하는 기업들을 많이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포스코홀딩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르헨티나에 염수 리튬 상용화 공장이 2단계 투자를 확정했다라는 그런 공시를 냈습니다. 염호 리튬 상용화 공장 1단계 투자 사업이 보통 이제 인산 리튬이나 아니면 수산 리튬을 모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하는 것이었는데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탄산 리튬을 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뒤에 국내로 운반해서 이걸 수산화 리튬으로 상용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IRA 시행에 따라서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이 북미 투자에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고객사들이 리튬 공급에 대한 확대 요청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여기에 좀 적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잘 아시는 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포스코홀딩스에서 여기서 뽑아내는 것만큼 그대로 다 이제 돈으로 간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 제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과연 이 회사가 새로운 매출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이것처럼 이제 뭔가 고객사들의 확대 요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수요가 많아지는 이런 업종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기저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지금 당장 어떤 주가 흐름보다는 이게 다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다음 페이지를 잘 준비하는 기업이 있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그런 의미로 지금 굉장히 핫하고 앞으로도 핫할 2차 전지, 특히 이제 이런 리튬 쪽에서 이 수요를 잘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넥스트 레벨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기업들의 다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참 요즘 같은 시장 매일 HTS 보고 내 계좌 보는 게 괴롭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내 전략의 대대적인 구조부터 좀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기사 한번 참고해 보시죠. 이 고물가, 고금리가 굳어진 시기에는 저PBR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기사인데, 남인호 소장님, 향후 3년간은 가치주가 뜬다라는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같이 살이 많은 사람은 반팔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긴팔을 입지 않을 수가 없는, 저는 오늘 패딩을 입고 출근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방금 이혜생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2년간 저금리 혹은 제로금리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시황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금리, 고물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면 우리가 입는 옷이 바뀌듯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고금리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주도하는 종목, 업종도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과거에 미국 S&P 기준에서 10년 국채 금리가요, GDP 성장률보다 높을 때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만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고 S&P 미국의 GDP 성장률이 3%다. 이럴 경우에는 S&P에 해당돼 있는 PBR이 낮은 자산 가치가 높은 이런 종목군들의 상승이 오히려 전체 S&P 평균 주가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시장은 어렵지만 당분간 고금리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일반 성장주보다는 PBR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대표 종목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K, 한화, 포스코 홀딩스, 이마트, 효성 TNC, 한국금융지주, 현대제철, 메리츠 금융지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오늘 이 주가들 오릅니다. 그 뜻이 아니죠. 당분간 우리 중시 주변 환경이 고금리가 지속이 될 텐데 이런 PBR주에 좀 더 관심을 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네, 고금리 상황에서 좀 저PBR 관련 종목에 좀 주목을 해보자 해서 좀 유망 종목까지 좀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이 우수하면서 좋은 경영진과 지배 구조를 갖춘 곳, 그러면서 밸류에이션까지 낮은 기업 좀 욕심을 내보고 싶은데, 김경수 PB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기업이 좀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계십니까? 지난달부터 가치주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가치주가 대체 뭐냐라고 선배님한테 질문도 할 정도로 가치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치주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PER, PBR, PSR이 모두 낮으면서도 주주환원 정책과 좋은 지배구조를 지닌 종목이 진정한 가치주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종목 이외에도 뭐 한국금융지주라든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한화동국제가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 안에 포함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금리 상승기가 무조건적인 가치주 우위 시장은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이익적으로 우위가 있어야 가치주가 진정하게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이런 같은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가치주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일 오르는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가치주의 상승 영역보다는 성장주의 하방 우려가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많이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을 막는 전략도 하나의 투자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이럴 때는 저변동성 ETF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우볼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이거 로우볼 ETF라든지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 ETF 등이 요 예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2년 동안 좀 마이너스를 1.6%를 기록할 때 타이거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한 17%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변동성 ETF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 ETF를 투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ETF에 포함된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거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이 ETF들이 포함한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생각하시는 이런 가치주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들을 추려 두시면서 조금씩 투자를 나서는 게 진정한 가치주의 투자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PBR 낮은 가치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은행주 아닐까 싶은데요. 은행주 이야기로 한번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은행주 하면 주가도 지금 현저히 바닥에 있지만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 또한 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남인호 소장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시세 차익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통적인 투자라 그러면 이 시세 차익에다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바로 배당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당 투자는 뭡니까? 분자에 배당 수익이 있고요. 분모에 주가가 있습니다. 즉, 주가는 낮을수록 그리고 배당 수익은 높을수록 배당 수익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 가장 적정한 업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금융업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벌써 눈에 딱 띄시죠? 신한지주라든가 우리금융, 우선 하나금융 보면은 9% 넘어서 진짜 거의 10%에 근접하는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9.8%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제 약 2달밖에 안 남았죠. 연말까지만 JB금융 가지고 계신다면은 약 10% 정도의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로 주가 하락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시면 저렇게 돈을 법니다. 그 개념은 약간 좀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맞습니다. 많이 벌었습니다. 금년 3분기에요. 7조 8천억을 벌었는데요. 이 비율은 작년 동기 대비, 작년 3분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수익을 더 많이 낸 겁니다. 그런데 주가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약 10%가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거죠. 주가는 내려갔고 수익은, 영업이익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금년에도 아마 금융주들은 분명히 굉장히 좋은 배당을 줄 것이다. 이제 배당기로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보면은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은 못 드리겠으나 만일 지금이 저점 고인다 그러면은 지금 배당 투자는 매우 적합한 정석 투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명수 PB님 좀 전에 소개해 주셨던 관련 ETF 상품 중에 그럼 ETF에 포함된 기업들 어떤 기업이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타이거 롤 ETF 같은 경우에는 대략 40개 종목들을 담고 있는데 비중이 높은 것으로 말씀드리면 KTNG, S1, 삼성카드, 오뚜기 그리고 신한지주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략 2%에서 4% 비중이 고르게 들어가 있고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 ETF 같은 경우에는 50개 종목을 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삼천리, KTNG, KT 그리고 SK텔레콤 순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대략 연 4%의 배당 수익률에 이제 시세 차이까지도 노리는 투자자에 적합하다라고 소개를 받고 있지만 여기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변동적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투자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은행주들 주가 빠지면서 지금 은행주의 배당 투자 매력 또한 높아진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주목해 볼 만한 투자 상품도 뭐 아리랑 고배당 저변동 50 같은 ETF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주 평균 PBR이 거의 0.31배다. 아까 4대 금융지 중 0.4배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보다는 환율 등 이제 금융시장 안정화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NIM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은행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은행보다 기업 대출의 비중이 한 84%이기 때문에 기업 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은행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가계 대출은 꾸준히 이제 감소하고 있지만 기업 대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이후에 기업들이 채권 발행보다는 지금 아마 돈을 빌리는 게 먼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하면은 좀 이론상 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약간 예대 마진에 관련된 이런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압박이 조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대 마진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특히 NIM 개선세가 굉장히 가파를 전망이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기업은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3분기에 순이익이 한 7천억 이상이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고 컨센서스의 한 15%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서도 조금 많이 관심을 보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기관 쪽에서 수급이 조금 좋은 편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10년 이상 기관에서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하나 배당주로서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금융지주나 이제 은행들이 분기 배당을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연 1회 연말에만 배당을 하는 이런 유일한 은행주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거의 8.8% 넘어서 9%에 육박하고 있으면서도 연 1회 그 연말에 한 번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투자하시면 좋은 은행주 중에 배당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 안에서 또 배당이 높은 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은 기업은행 관련해서 좀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아침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두 종목이네요. 크래프톤, 악재 속에서도 지금 선방했다. 제목만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리포트 아닌가 싶은데 한국투자증권은 목표가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하나증권, 한국전력에 대해서도 전기값 오른다고 하는데 그래도 적자 폭이 워낙 크니 일단은 목표 주가를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입니다. 요금을 올리고 올려도 적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현대제철입니다. 하나증권은 내수 부진으로 3분기 기대치 낮춰야 한다면서도 목표 주가는 6만 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하나증권, 삼성전기에 대해서 수요 급감이 체감이 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17만 5천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다음 종목은 넥센타이어입니다.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느껴지고 있는 종목이죠. 한국투자증권은 반가운 흑자 전환이라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네요. 목표가 1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삼성증권은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전기화 여전히 인기 있는 테마라면서 목표가 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고려아연입니다. 유한타증권은 흔들림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면서 목표가 6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또 메리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잠시 비를 피해갈 때라면서 목표가 5만 5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자, LG이노텍입니다. 견고한 경쟁력을 확인했다라면서 대신증권 목표가 52만 원을 유지했고 메리츠증권, LG전자 어제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 나왔는데 그래도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제시하면서 내년에는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좀 긍정적인 리포트 내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전략으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PB 전망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 공개와 함께 이제 9월 CPI도 공개되는 한 주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통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결국 이번 주는 변동성이 강한 한 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조금 분석하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남인호 소장님의 전략과 전망입니다. 네, 저는 내유 외환에 시달리는 국내 증시 정말 전 저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자, 여러분 전 저점 지지 어디서 확인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원달러 환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이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즉 주식시장이 오른다면은 저는 1,442원을 돌파하기
돌파하지 않을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요. 그렇다면 지난번 저점이던 2150포인트가 금년 2022년 하반기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시장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고 지난번 원달러 환율 고점인 1442원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돌파를 한다면은 저는 2150포인트가 우리 종합주가지수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1번 물가 안정, 2번 통화가치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핵심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환율 방어, 우리 돈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에 대한 적정한 금리 인상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 잘 보셨습니까? 장중 내내 팔았습니다. 현물도 팔고 선물도 팔고 그런데 끝난 결과를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 외국인들 주식시장에서도 매수 지금 나오고 있네요. 1962억을 샀고요. 선물시장에서도 2656억을 샀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너무너무 싸다 이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제가 모르는 그 어떤 호재인가를 외국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 화두가 뭡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로, 미국의 경기 위축 우려로. 저 그 말들은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왜 반가웠냐?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게 뭡니까? 강달러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면 이번 11월 달에 FOMC가 계속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할 수 있을까요? 금리 상승에 제약을 줄 것이다. 미국 FRB 금리 상승 제약을 주면 뭐가 움직입니까? 강달러가 꺾이겠죠. 그러면 전 세계 주식시장도 긍정적인 희망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결론 짓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금통위에서 현명한 결정 내려가지고 그 시장 반응이 좋게 나오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선영 대표님의 국내 증시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예탁금 관련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신용융자 잔고. 이걸 왜 준비했냐면은 잘 아시는 대로 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미국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보면 이제 지금처럼 과거에 이제 어떤 이제 이 지지대가 이거다, 몇백 몇십 몇 포인트다, 이게 의미가 없는 시점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포인트 때마다 뭐 지지를 받는 모습 보였지만 사실 지금은 그 지지대가 의미가 없는 이유가 신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 시작하자마자 어제 마진콜 터졌죠. 그리고 하루에 총 4번 정도 마진콜이 터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증권사 마진콜 터지고요. 그 이후에 스탁론 터지고 또 다른 것도 한 번 터지고 장 막판에는 내일 이제 마진콜 대상인 사람들이 또 손절하는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 포인트 때 사람들이 많이 매수했는지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정말 비정상적이고 누구나 원하지 않는 이런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처럼 지지대가 의미가 없는 시점이 참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앞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런 지지대보다는 이제 환율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도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함인데 이게 왜 진행되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분인데 전 사실 어저께 우리나라 지수가 참 애매했죠.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겪고 끝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 들어오고 선물 시장 들어왔다는 게 앞에 소장님 말씀하신 데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들은 뭔가 눈치를 채고 있나라는 부분을 좀 첫 번째 눈치챘고요. 두 번째로 2020년도 3월 달 코로나가 정말 심할 때 우리 개인들은 인버스 살 때 기관과 외국인들을 레버리지 샀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고요. 저도 그때 레버리지 말씀드렸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외국인들 흐름을 이제 항상 기대해야 하는 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 50bp 금리 인상 할 것 같습니다.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가 오늘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제 사실 신용융자잔고 대비해서 저는 보통 이제 20, 30, 40%를 보통 이제 기준을 많이 삼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융자잔금 비율이 한 30, 한 3%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물론 이건 한 일주일 정도 전자료이기 때문에 어제도 많이 빠졌고 최근에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0% 후반대로 내려왔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20%대가 어떤 시점인지 제가 한번 과거에 한번 좀 살펴봤는데
2011년도 가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리고 2008년도 연말 정말 어려웠던 시기 그때 수준이고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수준입니다. 이게 사실 신용이 너무 많게 되면은 부담을 느낀다. 근데 사실 신용이라는 게 보통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가치로 따라 올라가는 게 정상이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최근에 예탁금도 그래도 조금 다시 돌아온 느낌이고 그리고 신용융자 잔고가 이거는 안정적인 수준이 보통 한 30%대라고 하는데 이제 30%대를 뚫고 내려가서 20%대로 내려오는 만큼 저는 분명히 이제 이 부분도 시장의 밸류 부담을 좀 줄이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신용융자 잔고가 참 이제 안정적인 흐름에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어떤 이제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도 힘내시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DB금융투자 김병수 PB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